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아마 자식 걱정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딸을 키우다 보니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삐뚤어진 오정으로 인해 자식까지 망쳐버리는 경우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못난 모정이 결국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성실한 샐러리맨이셨던 아빠와 동네에서 작게 반찬 가게를 하셨던 엄마, 그리고 저보다 4살이 많은 오빠, 이렇게 4식구예요. 아빤 진짜 말 그대로 성실함의 표본이셨고요. 늘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그땐 토요일까지 내내 일을 하셨어요. 한 번 늦잠을 잔 적 없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아빠를 전 30년을 넘게 봐왔습니다. 그런 아빠에겐 좀 특별한 취미가 있으셨는데 그건 바로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거였어요. 동네에서 고장나 버려진 라디오와 선풍기 또는 텔레비전 이런 게 있으면 아빤 신나서 집에 가지고 와 뚝딱뚝딱 고치곤 했죠. 그런데 사실 아빠가 뭐 기술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잘 고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그런 재미로 고치셨던 것 같네요. 엄만 그런 아빠가 자꾸만 밖에서 고장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걸 늘 못마땅해 하셨고요.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이 주택이었는데 집 외부에 창고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빠는 늘 고장난 물건들을 쌓아두고 쉬는 날마다 거기서 뚝딱뚝딱 작업을 하셨죠. 하루는 고장난 자전거를 어디서 얻어오셨다며 그걸 열심히 고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선 그 자전거를 가지고서 저와 공원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선정아,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얼른 페달 밟아봐. 아빠가 꼭 잡고 있을게. 이제 선정이 너도 두발 자전거 탈 줄 알아야지. 못하겠는데 아빠? 아빠 그거 손 절대 놓지 마. 아빠 그거 놓으면 나 넘어져. 절대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얼른 타봐. 아빠가 꼭 뒤에서 잡아줄게. 그때 그렇게 아빠가 고친 두발 자전거로 연습하면서 전 처음으로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빠가 고친 자전거는 멀쩡하진 않았습니다. 탈 때마다 계속 덜컹거렸거든요. 그렇지만 전 아빠가 열심히 땀 흘리며 고친 자전거를 내내 잘 타고 다녔죠. 아빠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어떻게든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역시 대단한 분이었죠.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면서 늘 엄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곤 하셨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반찬을 배달할 때 제가 엄마를 쫓아간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진짜 달동네 간 적이 있었는데 눈앞이 아득할 정도로 수많은 계단을 오르면서 겨우겨우 배달을 했었던 날도 있었네요. 그때는 엄마한테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봤었어요. 엄마, 그냥 차라리 가게에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던지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엄마가 저기까지 가서 이걸 나눠줘야 돼?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 이 힘든 일을 왜 엄마가 하냐고. 선정아, 저분들한테 우리 가게 와서 반찬 가지고 가라고 하면 와서 가지고 가시겠니? 마음이 무거워서 오시지도 못하지. 엄만 그래도 이렇게 나누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몰라. 선정이 너도 나중에 크면 남한테 나눠줄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렇게 엄마를 돕다 보니 세상엔 참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든 분들도 많다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턴 엄마에게 투덜대지 않고 이렇게 엄마의 나눔을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부모님을 보면서 저 오빤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오빤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대학 졸업 후 탄탄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회사 동료가 자기 지인이라며 소개팅을 받지 않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전 소개팅 이런 건 별로 선호하지 않아 몇 번을 거절했는데 그 동료가 자꾸만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말하고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 남자를 만나자마자 전 너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 그때 그 자동차 외장 관리 사장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설마 친구가 소개해 준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와,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러게요. 전 친구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소개 받아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그 남자는 제가 그 소개팅이 있기 얼마 전에 방문했던 자동차 외장 관리 업체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생애 첫 차를 샀었거든요. 그때 그 차가 너무 귀해서 물어물어 자동차 외장 관리 업체를 방문해 코팅을 맡겼었는데 그때 그 업체 사장님이었던 거죠. 세상에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그땐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 상대 남자분도 저와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게 진짜 운명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매운 걸 좋아하는 입맛도 비슷하고 서로 못 먹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러니 순식간에 저흰 서로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연애를 하면서 보는 남자친구는 진짜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성실한 만큼이나 남자친구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고 다들 호평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평판도 좋은 남자친구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흰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네 집은 상황이 좀 특별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아주 어릴 적 이혼을 하셨고 남자친구 아버지와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겐 누나가 있는데 누나마저 해외에 나가 살아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각자의 집안 사정이니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었죠. 더군다나 결혼을 하고서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니었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꼬리 곰탕집을 운영하시며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처음 남자친구 어머니 만나 뵙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에 남자친구가 얘기하기론 어머니께서 굉장히 연약하고 마음이 여리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제가 인사 가던 날, 전 최대한 얌전하게 옷을 차려입고서 선물을 들고 남자친구네 집에 방문을 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박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그렇게 딱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남자친구 어머니 눈화장이 얼마나 진하고 강렬했는지 저도 모르게 헉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연약하고 마음이 여리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강렬한 눈빛을 내보내는 강한 어머니가 딱 서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절 집 안으로 데리고 갔고 그렇게 전 거실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마주 앉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절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색하게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차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작게 선물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이제 저녁 장사를 해야 돼서 좀 있으면 나가야 하는데 뭐 밥 먹고 갈래요? 아니요, 엄마. 그냥 오늘 인사 한번 하러 온 거야.
다음에 쉬는 날에 같이 밥 먹자. 어때? 우리 선정이 너무 예쁘지? 그러네. 관상은 나쁘지 않어.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네,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제가 앉아 있으니 그나마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차도 마시며 서서히 저도 긴장을 좀 풀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남자친구 어머니가 식당을 열어야 한다며 그만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꺼내셨죠. 그런데 그때 절 가만히 보시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뭔가 물어보시더군요. 그나저나 박씨면 어디 박씨인가? 언제 태어났어? 우리 아들보다 3살 어리다고? 몇 시에 태어났는데? 아니다. 여기 종이에다가 생년월일이랑 시간 좀 적고 가. 네? 제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이요? 생년월일은 이거고요. 태어난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아유, 그런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이왕 여쭤볼 거 부모님 생년월일이랑 생시 적어놓고 가. 또 이런 거 결혼 전에 잘 봐야 하니까. 내가 바빠서 지금 바로 못 보고 이따가 일 끝나면 볼 테니까 적어두고 가.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쁘게 나가버리셨어요. 전 갑자기 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생년월일까지 물어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이해해. 우리 엄마 이런 거 믿으셔서 그래. 선정이 너도 교회 다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 정보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빠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줘. 알았지? 알았어. 엄마가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많으신가 봐.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사실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 뒤로 남자친구가 잘 정리를 한 건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부모님 생년월일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듬직하고 싹싹한 남자친구를 참 좋아하셨답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 이후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해외에 있다던 신우는 결국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고 축하한다 메시지를 남편을 통해 보내왔습니다. 그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방문하게 됐는데 처음 딱 도착을 하자마자 전 제 가방을 놓으려고 작은 방 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문을 열려고 하자마자 시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말리시더라고요. 선정아, 가방 여기다 둬라. 여기 지저분해서 문 열지 말고. 네? 아니에요. 여기다 방에 둬야 바닥에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좋잖아요. 아유, 됐어. 여기 내 물건들 너무 쌓여있고 먼지 구덩이라 들어가지 마. 먼지도 많고 괜히 들어가서 뭐 어쩌려고. 됐다, 됐어. 네? 그럼 어머님, 제가 청소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아니야. 괜찮어. 내가 나중에 쉴 때 조금씩 치우면 되니까 그냥 둬라. 이상하게 시모는 그 방에 제가 손도 못 대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절 배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딱 시모가 잠깐 가게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였어요. 나 나가 볼 테니까 여기서 좀 쉬고 있거라. 그리고 저기 작은 방은 열지 말고. 알았지? 지저분하니까 괜히 열지 말고. 알겠어요, 어머님. 저기에 뭐 보물이라도 숨겨두신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보물은 무슨. 그냥 나만의 특별한 방이니까 열지 말어. 그리고선 끝까지 그 방을 열지 말라고 말하고 나가시는데 그때부터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방이길래 절대 열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나가시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방문을 딱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자마자 전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전 그런 모습을 TV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무당집 아시죠? 거기에 있는 신단이라고 하나요? 테이블 위에 촛대랑 향로가 그대로 놓여 있고 북이며 방울, 부채 같은 도구들도 구석에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다 재물 그릇이며 이런저런 종이 뭉치들까지 한쪽에 쌓여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향냄새. 진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한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방에 있던 남편이 나와보더니 깜짝 놀라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거길 왜 열었어? 여보,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이 방에 있어? 저건 다 뭔데? 아, 그게 있잖아.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 말해봐. 대체 어머님 정체가 뭔데? 뭐냐고. 솔직히 말해. 아니, 그게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사실은 무당이셨어. 뭐라고? 무당? 그제서야 전 시모의 그 눈빛부터 첫 만남 때 자꾸만 생년월일을 물어봤던 것까지 죄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신내림을 받아 무당으로께 신당을 차려서 일을 하셨던 거였죠. 지금은 신발이라고 하죠. 끈이 다 떨어져 이젠 손님도 없어 정리를 한 거였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보, 아니 이런 걸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아무리 예전에 했다지만 이런 건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엄마가 지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하셨던 건데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엄마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기독교인 당신 집안이랑 결혼하라고 하셨겠어? 엄마도 이젠 이런 거 안 하셔. 괜히 당신한테 말하면 또 신경 쓸까 봐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어른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진짜 이젠 안 하시는 거 맞아? 진짜로 맞냐고. 맞아. 이것 봐. 다 먼지 쌓여가지고 있는 거. 그냥 보관만 하시는 거야. 어떻게 처치도 못하니까 엄마 지금 식당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당신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죠. 어? 엄마도 당신한테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러신 거니까 당신도 모른 척 해줘. 솔직히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신다고 하니 찜찜하긴 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그냥 넘어간 게 전 나중에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그 사건 이후엔 사실 저도 바쁘다 보니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시댁에 잘 방문하지 않았고 서로 교류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서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축하를 해주셨죠. 그런데 딱 아이 성별을 보러 가던 날 웬일로 시모께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 너 오늘 병원 간다며? 오늘 성별 나오는 날이라고 했나? 안 그래도 내가 꿈자리 보고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걔 딸이야, 딸. 네? 딸이요? 그래, 안 봐도 뻔해. 내가 이런 것도 잘 보지. 가봐자 딸이니까 괜히 병원비만 쓰지 말라고.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 내가 전화해 준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진짜 가보고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시모가 하는 말을 별 의미 없이 듣고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 아이가 딸이었어요. 남편은 아이가 딸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아주 신나서 시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대체 어떻게 알았어? 역시 우리 엄마 아직 안 죽었네. 우리 아이 딸이래, 딸. 그래? 아유, 그것 봐, 딸이라고 했지? 내가 뭐 틀린 적 있니? 아유, 그래도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 그래야 우리 아들이 든든하고 일도 잘 풀릴 텐데 말이야. 에이, 엄마, 요즘은 또 그게 아니지. 하여간 우리 엄마 대단하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너도 엄마 말 들어. 첫째는 딸이어도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네 일이 풀린단다. 그러니까 둘째는 힘내서 아들 갖도록 해. 그러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전화를 끊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딸을 벌써부터 찬밥 신세로 생각하는데 뭐가 좋다고 이 남편은 웃고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날 전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당신 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심하고 딸을 낳아? 아, 미안해, 여보. 난 그냥 엄마가 맞췄다는 게 신기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걸로 끝이야? 이거 봐봐. 아직 우리 딸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벌써부터 저렇게 얘기하시면 태어나고 나선 어쩌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정리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얘기할게. 미안해. 그나마 남편은 제가 화를 내면 그래도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날도 바로 시모에게 가서 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하고 사과도 다 받아왔더라고요. 시모 역시 저한테 따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고요. 에이미야, 아휴,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 해서. 난 그냥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래도 아들이 필요하니까 엄마 욕심에 그런 말 한 건데 너한텐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저희 딸 태어나고 나서 그러시면 저도 딸도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 입을 좀 조심하마.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이 먼저 사과라니 저 역시 마음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름 끼치는 일이 한 번 생겼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서 산후조리를 할 때 친정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거실을 좀 넓게 쓰려고 소파 위치를 바꾸시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절 부르는 거였어요. 선정아, 너 여기 좀 와봐. 너 이게 뭐니? 아우, 이거 부적 아니냐? 어?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소파 밑에 무언가가 붙어 있어 엄마가 떼어봤는데 그게 바로 부적이었던 거죠. 결혼하면서 신혼집 들어오며 가구들도 새로 싹 다 샀는데 도대체 부적이 왜 여기에 붙어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바로 시모였죠. 분명 이건 시모가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전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 소파 밑에 부적 붙이셨어요? 어? 아, 부적? 아유, 부적이라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붙여본 적 없다, 얘. 그 소파 밑에 내가 어떻게 붙이니? 네? 그럼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죠? 왜? 뭐 소파 밑에 부적이라도 붙어 있었다니? 아유, 그런 거 괜히 떼지 말어. 그냥 놔둬. 괜히 뗐다가 무슨 일 있을라고. 전 끝까지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고 하는 시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시모가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시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오히려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찝찝해서 이걸 어떻게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떼서 불태워버렸는데요? 뭐? 아니, 그걸 왜 떼? 그걸 왜 떼냐고. 아휴, 그거 몇 날 며칠 빌고 빌어서 만든 건데 그걸 왜 떼? 역시나 그 부적은 시모가 붙여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가구가 들어올 때 전 일이 바빠 집에 못 있었고 남편이 가구를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붙이신 게 맞네요, 그럼. 아니, 그럼 저한테 얘기라도 하셨어야죠. 대체 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난 그냥 네가 싫어할까 봐. 진짜 그거 불태워버린 건 아니지? 그냥 제가 나중에 알아서 처리할 거고요. 이미 떼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 생활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부적 붙이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데 붙이신 곳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나 진짜 거기만 붙였어. 진짜죠? 진짜 여기만 붙이신 거 맞죠? 저 다른 것도 확인해 볼 거예요.
아이, 그렇다니까 그러네. 내가 너한테 또 거짓말 하겠니?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붙였어. 아휴, 나 바빠서 끊어야 되겠다. 전화 끊자. 그렇게 시모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바로 다른 가구들도 이곳저곳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가구들도 구석구석 부적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엄마가 우리 잘 살라고 붙여둔 건데 왜 그랬어? 그냥 두면 될 걸. 당신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또 이런 거에 예민하다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집이잖아. 당신만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사는 집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러시냐고. 알았어. 다음엔 엄마한테 꼭 얘기하고 그러시라고 할게. 됐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뭐 엄마가 괜히 그러셨겠어? 다 우리 좋으라고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시모를 두둔하는 남편을 보며 전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로서 걱정되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건 절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점점 시모가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아지니 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도 시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서 전 일을 쉬고 육아를 담당하게 됐는데 남편은 항상 일이 바쁘단 핑계로 아이 육아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둘째 욕심만 갔더라고요.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으면서도 틈만 나면 둘째를 낳자고 들이대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딸도 일찍 자는데 우리 둘째 이제 슬슬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자식 혼자면 나중에 외로워. 그래도 남매 만들어줘야지. 오늘이 그날인가 봐. 뭐? 둘째? 당신 지금 이 상황에 둘째 얘기가 나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둘째를 가져? 나 오늘 몇 시간이나 잔 줄 알아? 애 보느라 오늘 4시간도 채 못 잤다고. 에이, 왜 그래? 아까 애 보면서 잘만 졸더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둘째 낳고 나면 진짜 잘한다. 내가 아주 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둘째는 꼭 내가 볼게. 어? 그러니까 우리 둘째 낳자.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어? 당신 애 낳기 전엔 애만 낳아보라고 자기가 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다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돌 될 때까지 당신 한 번 기저귀 갈아본 적 있어? 비위 상한다고 한 번은 안 갈아봤잖아. 근데 뭐 둘째? 꿈 깨셔. 둘째는 무슨? 전 정말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결혼 4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남편은 아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생판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자꾸만 쓸데없는 곳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크는데 한 번은 저축을 좀 해볼까 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진짜 철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아이도 커가는데 우리 저축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축? 아이, 그런 거 해서 뭐해. 엄마가 말하는데 난 평생 돈이 부족할 팔자가 아니래. 저축할 필요 없어. 평생 먹고 죽을 때까지 번다는데 뭘. 그것만 믿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저축도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지. 우리 엄마 말이 맞다니까 그러네. 우리 엄마가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추거든. 내가 알아. 엄마 말 맞아. 당신도 우리 엄마 말 믿고 걱정하지 마. 아무런 대비책 없이 늘 펑펑 돈을 쓰고 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서 살림을 잘 꾸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열심히 살림을 하고 매달 100만 원 안팎으로 주는 남편의 생활비를 진짜 살뜰하게 쓰면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 임신하기 전보다 살이 더 쭉쭉 빠졌고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되더라고요. 시모는 식당 한다고 바쁘다며 애 한 번 안 봐주시고 남편 또한 자기 일한다며 집안일은커녕 애도 안 보는데
정말 제가 어디 기댈 곳이 하나 없더라고요. 친정도 멀고 부모님도 바쁘시니 거기다 제 걱정을 할까봐 친정엔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렇게 힘들 때 교회 가면서 교인분들께 도움도 많이 받고 힘도 많이 얻었답니다. 사실 원래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힘들 때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서 제 신앙심이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시모 눈엔 꼴보기가 싫었나 보더군요. 그날은 시모가 아침부터 저희 딸을 보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전부터 시모한 감정이 상해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나마 사이를 풀어보려고 시모를 초대한 모양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모한테 가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 그냥 묵묵히 아침상을 차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침상을 차리고서 전 당연히 식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와장창 소리가 나더군요. 바로 시모가 밥상을 엎어버린 거였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니? 밥상머리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뭐 하다뇨? 저 식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도 보는 앞에서. 너 지금 나한테 항의하냐? 내가 무당이라고 지금 기도해서 내 길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하는 거냐고? 뭐라고요? 어머님, 제가 무슨 어머님 길을 꺾어요. 식전 기도 모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감사는 무슨? 남의 부적은 다 떼어다가 버려놓고선 넌 기도라고 앉아있어. 이게 지금 시엠을 무시하는 거지 뭐야.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전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무교이든 그건 다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한 시모를 말리며 밖으로 나갔고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당신도 꼭 그래야 되겠어?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꼭 그래야 되겠냐니? 그럼 뭐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아니, 엄마가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못마땅해 하는 거 알잖아. 근데 꼭 눈앞에서 꼭 그래야 되겠냐고. 당신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따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내가 어머님한테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서 뭘 했어?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님 부적 나 몰래 붙인 건 괜찮고 내가 혼자서 기도한 건 안 괜찮은 거야? 대체 뭐 하자는 건데? 그 말이 아니라 아유 알았어. 사과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전 정말 남편의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번 저한테 기도한다고 뭐라고 해본 적 없었던 남편이 시모가 저렇게 밥상을 얻고 나가니까 바로 시모 편을 들고 두둔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전 시모와 연락을 아예 끊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사이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전 더 이상 시모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도 잘 안 보고 자기 멋대로 구는 남편에게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시모 편만 드는 걸 보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5년차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던 날이었어요. 웬일인지 아침부터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고 저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를 챙기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멋쩍은 듯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오늘 시간 좀 어때? 아니, 우리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매년 결혼 기념일에 뭘 못했더라고. 우리 꽃놀이라도 좀 갈까?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도 꽃 보고 싶을 텐데 그동안 내가 너무 소홀했지? 뭐야, 갑자기? 꽃놀이 가자고? 어, 내가 오늘은 당신 꽃 구경 제대로 시켜줄게. 아이는 어린이집 내가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당신은 얼른 챙기고 있어. 알았지?
전 웬일로 꽃구경을 가자는 남편의 말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일 바쁘다며 제가 어디 가보자고 해도 늘 거절만 했던 남편인데 그래도 결혼 기념일이라 신경을 쓰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나갈 준비를 하고서 남편의 차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향하는 곳이 너무나 익숙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설마 했죠. 그리고서 도착한 곳을 보고 전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네요. 바로 남편이 도착한 곳이 시모의 식당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동네에 벚꽃 축제가 열렸었거든요. 시모 식당 근처가 그 벚꽃 축제가 열린 부근이었는데 축제가 열리니까 손님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절 그렇게 거기로 데리고 간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기가 막혀 어이없어 서 있으니까 남편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내 선물이야. 우리 엄마가 오늘 일한 거 더블로 일당 챙겨주신대. 당신 요즘에 일도 안 하고 있잖아. 애 본다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참에 이렇게 돈 벌면 얼마나 좋아. 내가 엄마한테 일당 빼놓지 말고 챙겨달라고 그랬어. 나 잘했지? 여기서 벚꽃 날리는 거 엄청 잘 보인다. 당신 여기서 일하면서 벚꽃 구경 실컷 해. 그러면서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니 남편은 또 제 팔을 끌고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아침부터 테이블은 가득 차 있었고 홀에서 정신없이 일하던 시모는 앞치마를 가지고 와 저에게 던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뭐하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얼른 들어와서 저기 상 좀 치워. 아이, 뭐해? 멍하니 서 있을 시간이 어딨어. 이러면서 일당 다 받아가려고? 얼른 일해, 얼른. 네, 그 두 모자는 절 그렇게 일을 시키려고 머리를 쓴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서 그런 짓을 벌인 거였죠. 전 꾹 참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일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만 가볼게요. 뭐? 아, 너 지금 뭐 하니? 며느리라고 하나 있다는 게 여기서 일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올해 일당은 뭐 두 배로 쳐달라고? 아이구야. 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의 아들 돈 빨아먹고 살면 염치가 있어야지. 아, 뭐해? 얼른 앞치마 안 메고. 뭐라고요?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모자랄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일 못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전 그런 시모에게 다시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특별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건 바로 그 아둔한 두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결혼 기념이라고 속여놓고 벚꽃 대신 설거지판에 앉힌 남편과 앞치마를 던지며 종부리듯 시키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벚꽃을 빌미로 저에게 앞치마를 던져 종처럼 부린 이 두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먼저 이 땅에서 벌을 받게 해주세요. 주여, 시어머니 임순자의 손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손은 앞으로 제 멋대로 움직여 밥은 설익고 국은 군내나며 김치엔 썩은 맛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둔한 머리처럼 식당도 텅 비게 만드소서. 주여, 제 남편 조만호는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 갇혀 철들지 못하였나이다. 그의 지갑은 그의 머리처럼 텅 비게 하시고 돈은 벌면 벌수록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고 카드값은 아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소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손톱만큼이라도 깨닫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전 이제 이 가정을 떠납니다. 저와 제 아들 주님의 품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 어리석은 두 모자는 지옥불의 뜨거움을 몸소 체험하게 하소서. 불타는 숯불 위에서도 남편은 엄마만 외치고 시모는 내 식당만 붙드는 그 꼴을 꼭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말 그대로 두 분을 위해 기도 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며느리 못 살게 굴지 못해 안달이신가 해서요. 이런 심부로 식당 운영하는데 제가 기도 좀 해드려야죠. 뭐라고? 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지금 기도하고 자빠졌어? 종교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부적은 되면서 기도는 안 되나요? 저도 불쌍한 당신들 보고 있으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서 기도 좀 드린 것뿐이에요. 제발 제 기도 들으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가 당신 미친 것 같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런 거야? 아, 진짜 엄마 말대로 굿이나야 되겠네. 뭐? 국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너 정신머리나 제대로 차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은 도저히 내가 구제 못 해주겠어. 너 같은 구제 불능인 놈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당장 이혼해. 뭐? 여보, 왜 그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런 거? 야, 돈 벌어다가 밖에서 펑펑 써제끼고 다니는 애랑 내가 뭘 믿고 사니? 그리고 엄마 말이라면 쪼르르 쪼르르 다듣는 마마보이랑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이 마마보이에 덜 떨어진 놈아. 널 한평생 믿고 살다간 나까지 덜 떨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끝내자, 끝내.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서 그 식당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날의 사건을 수많은 손님들이 목격을 했어요. 나오는 와중에도 다들 수군대는 걸 느꼈지만 전 그럼에도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답니다. 그 뒤로 그 모자는 저한테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끝까지 아주 당당하더군요. 심지어 시모라는 그 사람은 저한테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혼 소송을 하자 전화까지 와선 저한테 폭언을 했거든요. 야,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내가 우리 아들 이혼해서 너보다 훨씬 더 잘난 여자 붙여줄 거야.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얘기를 해?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네, 그러세요. 어디 한번 새 여자 제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그 여잔 시모가 가구에 부적을 몰래 붙이던지 말던지 아무 상관 안 하는 여자를 한번 골라보시던가요. 뭐? 이게 진짜? 너 앞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역시나 끝까지 뻔뻔한 시모의 전화를 전 바로 끊어버렸죠. 사실 남편도 그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밖에서 돈도 너무 펑펑 쓰고 경제관념이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자기 엄마 말만 따르고 마마보의 행동까지 보이니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딸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두 모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지금 전 남편의 인생은 정말 제가 그때 기도한 바람대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서 한 여자를 좀 만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 3억 넘는 외제차 람보르기니 아시죠? 한 손님이 맡긴 그 외제차를 자기 차인 양 끌고선 그 여자와 심야 데이트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다음날 차를 가져다 줘야 하는데 그 심야 데이트가 어찌나 과격했는지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로등을 박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억이 넘는 차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외제차의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 남편이 몰래 그 차를 쓴 거라 그 수리비를 죄다 남편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였죠. 그것도 제가 넉 달 동안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했더니 이 상황을 다 말해주면서 전 남편이 울먹거리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소송당하고 돈도 구해야 하는데 나 지금 양육비가 문제가 아니야. 나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모았는데도 그 돈 못 구해서 큰일 나게 생겼다고. 당신 혹시 좀 여유 있어? 여유 있으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야, 내가 널 왜 도와주니? 그러게 왜 남의 차를 당신 멋대로 손을 대, 손을 대길.
하여간 모자가 아주 똑같네, 똑같아.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무슨 유전이니? 여보, 제발. 나 진짜 이러다가 쫄딱 망해. 이미 어깨 소문 다 나서 일도 못하게 생겼어.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당신 말 들을 걸. 당신 말 듣고서 내가 좀 제대로 살아볼 걸. 여보, 미안해. 미안하고 자시고 그거야 내가 알 바 아니고 밀린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소장 하나 더 받고 싶지 않으면. 여보, 여보. 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고 대출이고 다 끌어모아도 모자라니 시모한테까지 손을 벌려 합의금을 마련해 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의 식당도 다 대출로 꽁꽁 묶이게 되었고 전 시모가 모아둔 돈도 전 남편의 합의금으로 다 탕진하게 되었대요. 솔직히 전 이게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모나 남편이나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 정당하고 좋은 일이고 제가 하는 건 다 꼴보기 싫고 못마땅해 했으니 이렇게 벌을 받는 거겠죠. 그나마 이번 사건으로 제발 정신 차려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한 일을 했었는지 깨닫길 바랄 뿐이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서 딸이랑 저랑 둘이서 산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힘들고 고된 일인 걸 아시기에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절 응원해주고 힘을 주신답니다. 저희 오빠 역시 종종 저희 보러 와서 선물도 많이 사주고 딸과도 많이 놀아주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딸이 너무나 밝고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고생한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진짜 온 세상 피로가 싹 다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다시 회사를 다니며 딸과 둘이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포기하지 않고 제 삶을 꿋꿋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할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전 존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교 갈등이 있는 이유도 아마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종교의 자유가 있듯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데 본인이 존중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건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서로를 그렇게 위해주고 존중했을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